50년 동안 순종하며 살았어요. 남편 말 잘 듣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참고 또 참았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절 없애려고 했어요.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집을 빼앗으려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바보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면서요.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올해 70살이에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40년 동안 청소일, 설거지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마련했죠.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제가 낳은 자식들이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 집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새벽 2시,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걷고 있었죠.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수없이 걸었던 이 복도가 그날 밤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고요했죠.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거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주황빛 스탠드 불빛이 문틈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깨어 있을까?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걸까? 아니면 누가 아픈 걸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제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 밤은 왠지 멈춰 서게 됐어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실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슬리퍼를 벗었습니다. 맨발로 걸었죠.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제 남편 성호, 딸 은주, 아들 민수, 세 사람이 소파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성호는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고, 은주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부동산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걱정됐어요. 손으로 가슴을 눌렀죠. 진정하라고,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치매 진단서 나오면 바로 법정 후견인 신청하는 거야. 그럼 집 처분 문제 없어.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어요. 제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목소리였죠. 제가 낳고 키운 딸이 제가 밤새 간호하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킨 그 딸이 이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만든 그 빈 문서들 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잖아. 집만 팔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조급한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들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아꼈는데, 그래. 다음 주 화요일이 잔금일이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노인네가 뭘 알겠어. 남편 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음침했어요. 근데 빚쟁이들이 또 전화했어. 이번 달 안에 안 갚으면 그놈들 조폭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죠. 집만 팔면 빚 다 갚고 1억은 남아요. 은주가 답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니. 50년이요. 반세기를 함께 살았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함께였죠. 그런 남편이 저를 노인네라고 불렀어요.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댄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공기가 목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치매 진단서, 법정 후견인, 집을 판다고, 그것도 다음 주. 화요일에 제 동의도 없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꿈인가요? 악몽인가요? 아니면 제가 정말 치매에 걸려서 헛것을 보는 건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모이더니 제가 오면 대화를 멈추던 것, 남편이 갑자기 부동산 관련 서류를 집에 가져오던 것, 은주가 유독 제 건강을 물어보던 것, 민수가 요양원 팸플릿을 테이블에 올려놨던 것, 남편이 제 도장을 찾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의미가 보였어요. 전부 계획이었던 거예요. 치밀한 계획이었죠. 얼마 전부터 준비한 거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등 뒤에서 말이죠. 제 가족들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빚을 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아껴서 살았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했을 때도, 자식들 학비 될 때도 전 절대 빚지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저는 자물쇠 수리 일도 했었어요. 남편 몰래요. 자식들 학원비가 모자라서요. 그때 배운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자물쇠, 서류 정리.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 명의로 빈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만들었다는 그 문서들. 제 도장이 찍혔을 겁니다. 하지만 전 절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제 도장은 항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는데 언제 가져갔을까요? 제가 자는 동안? 아니면 장 보러 간 사이? 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들었습니다. 들어야 했어요. 더 많이 알아야 했죠.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저를 없애려고 하는지 전부 알아야 했어요.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병원 가면 의사가 의심하지 않을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미리 의사한테 이야기해뒀어요. 엄마가 최근 들어 깜빡깜빡 하신다고, 같은 말 반복하신다고. 진단서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자신만만했죠. 마치 완벽한 계획을 세운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사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뒀다고? 제가 치매라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제 딸이, 제 친딸이, 제가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데,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저를 배신할 수 있다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면 들킬 테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았어요. 이를 악물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참아야 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언제로 할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마치 물건 처분 일정을 묻는 것처럼요. 집 처분 끝나고 바로요. 치매 환자는 집에서 돌보기 힘들다고 하면 되죠. 요양원 비용도 엄마 연금으로 충당하면 돼요. 은주가 답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처리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감정이 하나도 없었죠. 제 딸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니. 연금까지요? 제 연금까지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일해서 받는 연금을요? 제가 허리 아픈 거 참으면서, 무릎 아픈 거 참으면서 일해서 모은 돈을요? 그것마저 빼앗으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 사람들에게 뭐였는지를. 엄마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리해야 할 짐이었던 거예요. 돈과 집이 있는 짐. 없애야 할 장애물이었죠. 제가 70년을 살아온 인생이 그들에게는 그저 돈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 제 배를 아프게 낳은 자식들. 제가 사랑했던 가족들. 그들이 절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아픈 적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뜨겁고 날카로운 분노였죠.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한 발 한 발.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은 아직도 떨렸지만 머릿속은 점점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살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해요. 제 집을 지켜야 하고 제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7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을 지켜야 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남으려면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걸. 그들이 원하는 치매 환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증거를 모으고 반격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저도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그리고 10년 전 제가 증여포 기각서를 작성한 게 생각났습니다. 성우가 사업 실패한 후 제 명의로 대출받으려 했을 때였죠. 저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을 누구에게도 미리 주지 않겠다고요. 그 서류는 은행 금고에 보관했어요. 성우도 자식들도 몰라요. 그 서류가 있으면 혹시 도움이 될까요?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70년을 산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 하지만 오늘부터 이 얼굴은 가면이 될 겁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의 가면이요. 아주 완벽한 가면이요. 그들을 속이는 가면이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70년을 살아온 이 눈에요. 기쁨도 슬픔도 다 본 이 눈. 오늘부터 이 눈은 흐릿해져야 합니다. 초점 없는 눈이 되어야 해요. 치매 환자의 눈이요. 저는 연습했어요. 거울을 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완벽해질 때까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햇살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죠.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성우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은주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민수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어젯밤 그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평온해야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에 힘을 주었어요. 떨리지 않게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연기의 시작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연기요. 여기가 어디지? 저는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일부러 목소리를 흐리게 만들었죠. 초점 없는 눈으로요. 확신 없는 목소리로요. 엄마, 집이잖아요. 우리 집. 민수가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를 쳐다보더군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아, 그래, 집이구나. 우리 집. 맞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숟가락을 집어들다가 손을 떨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철커덕 소리가 났어요. 조용한 아침 식탁에서 유독 크게 들렸죠.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남편, 은주, 민수, 세 사람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르는 척 숟가락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민수가 일어나 숟가락을 주었습니다. 새 숟가락을 가져다 주면서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테스트하는 눈빛이었죠. 저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저는 멍하니 대답했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초점이 맞지 않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눈동자를 흐리게 만들었어요. 치매 환자처럼요. 그때 은주가 말했어요. 날카롭게요. 어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테스트였습니다.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된 거예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당황하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가장 자연스러울지요. 요일, 월요일.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확신 없는 목소리로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처럼요.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은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칼날 같은 목소리였죠.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았어요. 지금 막 밥상 앞에 앉았는데 아침을 먹었냐고 묻는 건 방금 먹은 걸 잊었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치매 환자는 단기 기억을 잃으니까요. 몇 분 전 일도 기억 못 하니까요. 아침? 아직 안 먹었는데?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방금 드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냉소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를 놀리는 것 같았죠. 그랬나? 내가 먹었나? 언제? 저는 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밥그릇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요. 손으로 머리를 짚었죠. 혼란스러운 척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요. 은주와 민수가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서로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정말 치매가 맞는 건가 하는 눈빛이었죠. 조금씩 저를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죠. 은주는 끝까지 의심할 겁니다. 저도 알아요. 제 딸이니까요. 영리하고 날카로운 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숙제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 바로 들켰죠. 친구네 집 간다고 했는데 PC방 간 것도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런 딸이에요. 쉽게 속지 않아요. 어머니, 은주가 갑자기 불렀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요. 제 이름이 뭐예요? 최악의 질문이었습니다. 자식 이름을 잊는 건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하지만 너무 빨리 잊으면 의심받을 수 있었죠.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됐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오늘이 첫날이니까 조금 망설이다가 맞추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대답했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요. 은주, 은주지? 조금 불확실한 듯한 목소리로요. 확신 없는 목소리로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처럼요. 네, 맞아요. 은주가 대답했지만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관찰했어요. 아직 완전히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저를 계속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손은 식탁 밑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요. 하지만 얼굴만큼은 평온함을 유지해야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노인처럼요. 자녀들이 출근하고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갔고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어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을 살폈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 책장 뒤, 서랍 안. 모든 곳을 뒤졌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들이 완전히 증거를 숨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만만했을 테니까요. 저를 완전히 무시했을 테니까요. 30분쯤 찾았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소파 밑에 숨겨진 검은색 서류 가방이었어요. 가죽 재질의 잠금 장치가 달린 가방.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근두근 심장이 뛰었죠. 남편이 방에서 나올까봐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잠금 장치는 번호식이었어요. 네 자리 숫자. 저는 민수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823. 찰칵 열렸어요. 역시나였죠. 민수 생일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첫 번째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제 집을, 제 이름이 적힌 집을 3억 2천만 원에 파는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서명란에는 제 서명이 아니라 남편의 서명이 있었어요. 제 도장만 찍혀 있었죠. 위조한 거예요. 제 허락도 없이요. 이 집은 제가 40년 동안 일해서 산 집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일하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주말엔 파출 나가서요. 손이 닳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이 집 한 채 마련하려고요. 제 노후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 집을 제 동의도 없이 팔았다는 거예요? 제 인생 40년을 3억 2천에 넘긴 거예요? 계약일자를 받습니다. 2주 전이었어요. 이미 계약은 끝난 거였죠. 저 몰래요. 제 동의 없이요. 제가 아침밥 지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있을 때 그들은 제 집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잔금 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딱 5일 후였어요. 제게 남은 시간은 5일 뿐이었습니다. 화요일이 오기 전에 모든 걸 뒤집어야 했어요. 증거를 찾고 계획을 세우고 반격할 준비를 해야 했죠. 5일, 단 5일이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제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요. 저는 서류를 원래대로 넣고 가방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들킨 흔적을 남기면 안 됐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했어요. 그날 오후 민수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야 했습니다. 누나, 엄마를 내일 우리 집으로 모셔가려고 해요. 거기서 관리하는 게 낫겠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라니, 감시를 말하는 거겠죠.
저를 자기 집에 가둬놓고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증거를 못 찾게 막으려는 거죠. 좋아요. 제가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요. 근데 민수야, 엄마가 정말 치매 맞을까? 뭔가 석연치가 않아. 은주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역시 의심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의심하는 딸이었죠. 노인네가 연기를 하겠어요? 과민 반응 그만해요.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은주는 쉽게 속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제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알아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심해야 했어요. 완벽해야 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집은 어떤 구조일까요? 서재는 어디 있을까요? 증거는 어디 숨겨뒀을까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화장실 가는 척, 물 마시러 가는 척,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 구조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적진이에요. 민수의 집에서 감시받으며 증거를 찾아야 했죠. 단 한 번이라도 들키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제 연기는 완벽해야 했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치매라고 확신할 때까지. 그래야 방심하고 제가 증거를 모을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저는 완벽해야 했어요. 한치의 실수도 없이요. 눈빛 하나,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모두 완벽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한 초 한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전쟁이. 제 인생을 지키는 전쟁이요. 저는 이겨야 해요. 반드시요. 하지만 문득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만약 들키면? 그럼 요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갇힐지도 몰라요. 미친 노인네로 취급받으며요.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할 수 있어. 70년을 살아남았어. 이번에도 살아남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은주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어요. 더 가져가면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치매 환자는 뭘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저는 일부러 양말을 짝짝이로 신었어요. 한쪽은 검은색, 한쪽은 회색. 차에 탔어요. 뒷좌석에 저 혼자 앉았죠. 은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죠.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을 봤어요. 익숙한 거리, 자주 가던 시장. 제 삶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민수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아파트였어요. 25층짜리 건물이었죠. 민수가 현관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고 넓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죠.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민수가 복도 끝 방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벽은 하얀색이었고 커튼은 회색이었어요. 푹 쉬세요. 민수가 말하고는 문을 닫았어요. 찰칵. 자물쇠 잠그는 소리였어요. 감금이었어요. 그들은 절 가둔 거예요. 저는 문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갔죠. 15층이었어요. 뛰어내릴 수도 없었어요. 앉아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는 없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침대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증거가 있을 거예요. 남편이 만든 위조 서류들,
자녀들의 재산 분할 약정서. 아마 민수 서재에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언제, 어떻게 나가느냐였죠. 그들의 눈을 피해서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점심까지 1시간. 긴 시간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 자유로운 하늘.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부러웠습니다. 저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표정이 없었죠. 어머님, 식사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쟁반을 책상에 놓고 나갔습니다. 다시 자물쇠 잠그는 소리. 찰칵. 그 소리가 또 들렸어요. 밥, 국, 반찬 3가지. 간단한 식사였어요. 병원 밥 같았죠. 맛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어요. 힘을 내야 하니까요. 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화장실은 어떻게 가는 걸까? 하루 종일 이 방에 갇혀 있는 건가? 화장실도 못 가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말로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진짜로요. 긴장해서 그런지 배가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 소리내서 두드렸어요. 민수야, 화장실 좀. 급해.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짜증난 표정이었어요. 화장실은 복도 끝이에요. 다녀오세요. 빨리요. 그는 문을 열어줬지만 복도에 서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감시였어요. 제가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보고 있었죠.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걸었어요. 치매 환자처럼요. 걷는 내내 주변을 살폈죠. 눈은 흐리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거실 왼쪽에 방문 2개, 오른쪽에 주방과 또 다른 방문. 집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서재로 보이는 방, 그리고 제 방. 5개 공간이었어요. 거실 왼쪽 첫 번째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슬쩍 봤습니다. 책상이 보였어요. 노트북이 있었어요. 서재였어요. 역시 저는 그 위치를 기억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잠깐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70살 노인의 얼굴.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이었죠.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일부러 비틀거렸습니다. 휘청. 벽에 손을 짚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 방이 어디야? 민수가 다가왔어요. 짜증이 더 났는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여기. 그는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거칠게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깜빡했네.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민수의 서재는 거실 왼쪽 첫 번째 방, 안방은 오른쪽 끝, 화장실은 복도 중간. 화장실 핑계로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았죠. 하루에 몇 번이고요. 방에 다시 갇혔어요. 찰칵. 또 그 소리.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집 구조는 파악했습니다. 서재 위치도 알았고요. 밤에 움직여야 했어요.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창밖만 바라봤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갔어요. 감옥에 있으니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가 왔어요. 민수와 함께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확인하러 온 거죠. 제가 진짜 치매인지요. 테스트하러 온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은주가 물었지만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가웠죠.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를 시험하고 있었죠. 괜찮아. 근데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요. 눈을 크게 뜨고요. 민수 집이에요. 여기서 잠깐 지내시는 거예요. 집 수리한다고 했잖아요. 은주가 설명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집수리 같은 건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대로 믿는 척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집수리. 맞네. 그리고 은주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날카롭게요. 어머니,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또 테스트였어요. 몇 시간 전 일을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치매 환자는 단기 기억부터 사라지니까요. 방금 먹은 것도 잊어버리니까요. 점심? 밥. 먹었는데. 뭘 먹었더라? 생각이 안 나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는 것처럼요. 이마에 손을 대고 생각하는 척 했어요. 흰죽 드셨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밥을 먹었거든요. 밥이랑 국이랑 김치요. 저를 시험하는 거였죠. 제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는지요. 아, 그랬나? 죽을 먹었구나. 맛있었는데. 죽이 좋아.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척 했어요. 틀린 정보라도 그냥 믿는 척. 그게 치매 환자니까요. 기억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 알아채는 게 치매예요. 은주와 민수가 또 눈빛을 교환했어요. 서로 확인하는 눈빛.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죠. 완전히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제 이름 기억하세요? 은주가 또 물었습니다. 또 테스트예요. 이름? 너. 은주지? 맞지?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확신 없는 목소리로요. 네, 맞아요. 은주가 대답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은주는 쉽게 속지 않을 거라고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밤에 움직여야 했어요. 자물쇠를 어떻게든 열고 서재에 들어가 증거를 찾는 거죠.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요양원에 갇혀서 천천히 죽는 거죠. 저는 가방을 뒤졌어요. 헤어핀을 찾았습니다. 긴 헤어핀이요. 이걸로 자물쇠를 열 수 있을 거예요. 40년 전 제가 자물쇠 수리 일할 때 배운 기술이었죠. 그때는 돈이 필요해서 뭐든 배웠어요. 자물쇠 여는 법, 수리하는 법, 번호 맞추는 법. 모두 손끝에 익혀뒀습니다. 그게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밤 11시쯤 됐을 때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불이 다 꺼졌습니다. 민수네 부부도 잤나 봐요. 저는 문 앞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고 자물쇠를 들여다봤어요. 간단한 자물쇠였습니다. 문손잡이에 달린 걸쇠식이었어요. 헤어핀을 구부려 구멍에 넣고 돌렸죠.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땀이 났어요.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열려라. 5분쯤 걸렸을까요? 찰칵 열렸습니다. 제 손으로 자물쇠를 연 거예요.
70살에 자물쇠를 따다니. 웃기죠? 하지만 살기 위해서였어요. 살려면 뭐든 해야 했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폈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달빛만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은은한 달빛이었어요. 저는 맨발로 복도에 나섰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아주 천천히요. 삐걱 소리 나지 않게요.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죠. 저는 민수 생일을 입력했어요. 823, 8월 23일. 틀렸습니다. 빨간 글씨가 떴어요. 비밀번호가 틀렸다고요. 민수 아내 생일? 아내 생일이 언제더라? 기억이 안 났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어떡하죠? 결혼기념일은? 결혼기념일을 입력해 봤어요. 615, 6월 15일. 화면이 열렸습니다. 들어간 거예요. 결혼기념일이었어요. 휴, 안도했어요. 숨을 크게 내쉬었죠. 손이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폴더들을 열어봤습니다. 문서 폴더, 사진 폴더, 다운로드 폴더. 여러 폴더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어요. 클릭했죠. 마우스를 2번 눌렀습니다. 안에 여러 파일이 있었습니다. PDF 파일들이었어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더블 클릭했어요. 열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3초쯤 차용증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차용증. 채권자는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3천만 원. 날짜는 1년 전. 저는 놀랐어요. 1년 전? 1년 전부터 계획한 거예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또 차용증. 5천만 원. 6개월 전. 세 번째 파일. 2천만 원. 3개월 전. 총 1억 원이었죠. 하지만 전 그런 돈 빌린 적 없어요. 단 한 푼도요. 도장 부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도장 위치가 이상했어요. 기울어져 있었죠. 제가 찍으면 똑바로 찍어요. 항상요. 이건 다른 사람이 찍은 거예요. 위조한 거예요. 성우가 제 도장을 훔쳐서 찍은 겁니다. 네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재산 분할 약정서였습니다. 은주와 민수가 서명한 문서. 집을 팔면 은주가 7, 민수가 3을 가져가기로 한 거였어요. 가족끼리도 못 믿으니까 이런 걸 만든 거죠.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는 겁니다. 피를 나눈 남매도요. 저는 USB를 꺼냈어요. 가방에 넣어뒀던 USB요. 파일들을 복사했어요.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복사하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화면에 퍼센트가 올라갔어요. 10%, 20%. 너무 느렸어요. 빨리, 제발 빨리. 30%, 40%.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50%, 60%.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70%. 누가 오고 있었어요. 80%.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90%.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95%. 문 앞에 누군가 섰어요. 99%. 완료. USB를 빼는 순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재빨리 노트북을 끄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책상 밑으로 숨었죠. 몸을 웅크렸습니다. 최대한 작게요.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야?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졸린 목소리였죠. 방금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불을 켠 거예요. 형광등이 환하게 방을 밝혔어요. 저는 책상 밑에 웅크리고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쿵쾅쿵쾅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불 켜져 있네. 내가 끄고 앉았나? 이상하네.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책상 밑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어요. 제발 보지 마. 제발. 저는 숨도 쉬지 않았어요. 그냥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안방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다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참았어요. 일어설 때 삐걱 소리가 날까봐 조심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어요. 조용했어요. 달빛만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맨발로요. 소리 없이요. 방으로 돌아와 자물쇠를 다시 잠갔습니다. 안에서요. 들킨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요. 침대에 누워 USB를 꺼내봤어요. 작은 USB였지만 이 안에 그들의 범죄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증거요.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죠.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뭔가가요. 더 큰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녀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제가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제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점심 후 민수 아내가 제 방을 청소하러 왔을 때 저는 일부러 가방에서 공책 한 권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치매 노인이 쓴 것처럼 보이는 공책이었어요. 표지가 낡았어요. 모서리가 해졌고요. 아이고, 저게 뭐지? 내가 언제 이걸?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공책을 집어들었어요. 사실 어젯밤에 준비한 거였죠.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일부러 글씨를 흔들리게 쓰고 날짜도 틀리게 쓰고요. 공책에는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틀리고 글씨도 삐뚤삐뚤하게요. 3월 30일이라고 써놨는데 지금은 4월이에요. 하지만 내용은 정확했어요. 아주 정확했죠. 오늘 남편이 또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다. 무슨 서류인지 모르겠다. 사인하라는데 글씨가 안 보인다. 은주와 민수가 집 판다고 한다. 내 집인데 왜 파는 걸까? 이해가 안 된다. 금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지? 찾아야 하는데. 금고 열쇠.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만든 미끼였죠. 가짜 정보예요. 하지만 자녀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금고가 있다고 믿을 겁니다. 그 안에 돈이나 중요한 서류가 있다고 생각할 거죠. 서로 가지려고 다툴 거예요. 저는 공책을 대충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조금 삐져나오게요. 민수 아내가 볼 수 있게. 민수 아내는 청소하면서 슬쩍 봤어요.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녀는 청소를 마치고 나갔어요.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리고 민수한테 말할 거예요. 1시간쯤 후 은주한테서 전화가 왔나 봅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컸어요. 흥분한 목소리였죠. 일기장. 엄마가 일기를 써요? 치매 환자가 일기를 쓴다고요?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 판다는 거 적혀 있었다고요? 그리고 금고 열쇠. 무슨 금고요? 그의 목소리가 긴장됐어요. 금고라는 말에 반응한 거예요. 나는 금고 열쇠 못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누나가 받은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벽했죠.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서로 의심하면 제가 움직이기 쉬워져요. 그날 저녁 은주가 황급히 왔어요. 민수와 함께 거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싸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문틈에 귀를 붙였죠. 아버지한테 전화해 봤어. 금고 열쇠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은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버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금고 없대요. 금고 같은 거 없다고요. 민수가 답했죠.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헛소리 쓴 건가? 아니면 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의심하는 목소리였죠. 아니면 뭔데요? 진짜 치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엄마가 연기하는 걸 수도 있어. 은주는 끝까지 의심하고 있었어요. 역시 조심해야 할 사람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누나, 과민 반응 그만해요. 치매 환자가 헛소리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금고 같은 거 없어요. 엄마가 착각하신 거예요. 민수는 이미 저를 치매 환자로 단정 짓고 있었어요. 좋았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니까요. 민수가 방심하면 제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증거는 확보했어요. 미끼도 던졌죠. 이제 필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화요일까지는 사흘이 남았어요. 사흘 안에 모든 걸 뒤집어야 했죠. 모든 계획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남편이 빼먹은 서류, 증여 포기 각서, 그걸 확인해야 했어요. 그게 있어야 부동산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요. 어제 민수가 일어났으니까요. 오늘은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거실 소파 및 서류 가방이었어요. 어제 낮에 봤어요. 소파 밑에 가방이 있었어요. 그 안에 모든 서류가 있을 테니까요.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손전등도 없이 더듬거리며 소파로 갔어요. 무릎으로 기어갔어요. 소리나지 않게요. 가방을 꺼냈어요. 무거웠어요. 서류가 많이 들어있나 봐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열려 있었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달빛에 비춰가며 봤어요. 부동산 계약서, 연금 포기각서, 위임장, 여러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증여 포기각서, 제가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법적 문서예요. 10년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거예요. 그 서류가 없으면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었죠. 제 동의 없이는 재산 처분이 안 되니까요. 남편이 실수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서류를 빼먹은 겁니다. 아마 있는 줄도 몰랐겠죠. 10년 전에 제가 작성한 서류니까요. 제가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니까요. 그들은 몰라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어둠 속에서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도 있고 약점도 찾았어요. 그들의 계획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이제 남은 건 화요일 뿐이었어요. 서류를 다시 넣고 가방을 소파 밑에 넣었어요. 원래 위치예요. 들킨 흔적을 남기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리 없이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어요. 사흘 후면 화요일입니다. 모든 게 끝나는 날이죠. 아니, 제 반격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가면을 벗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70살 노인을 무시한 대가를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밝은 달이었죠.
마치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나. 조금만 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연기해야 해요. 완벽하게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7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제 운명을 제가 바꾸고 있다는 느낌.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느낌이요. 좋았어요. 두렵지만 좋았습니다. 무섭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걱정됐습니다. 증여포 기각서가 정말 은행 금고에 있을까? 10년 전 기억이 맞을까? 만약 없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화요일이 왔습니다. 운명의 날이에요. 오늘 오후 2시에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었어요. 제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시간이죠.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맑은 하늘이었죠.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날씨가 좋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터로 가는 날인데 말이에요. 8시쯤 됐을 때 민수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검진 받으러요. 거짓말이었어요. 병원이 아니라 부동산 사무실로 가는 거죠. 저를 데리고 가서 서류에 도장 찍게 하려는 거예요. 마지막 절차를 위해서요. 병원? 난 안 아픈데? 저는 멍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치매 환자처럼요. 정기검진이에요. 건강 확인하는 거예요. 가셔야 해요. 민수가 설명했어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죠. 알았어. 그럼 가야지. 저는 순순히 따랐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옷이요. 깔끔한 옷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차에 탔어요. 이번엔 남편 은주, 민수 3명 모두 함께였습니다. 앞좌석에 남편과 은주, 뒷좌석에 저와 민수.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요. 오늘만 지나가면 제 집이 그들 것이 되니까요. 차는 시내로 향했어요. 병원이 아니라 부동산 사무실로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죠.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앞이었어요. 큰 건물이었죠. 2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내리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비틀거리는 척하면서요. 건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밝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여러 개가 있었고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벽에는 부동산 광고가 붙어 있었고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었죠. 웃고 있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돈 냄새만 맡는 사람의 웃음이었죠.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곧 매수인도 도착할 겁니다. 커피 드릴까요? 그는 친절한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우리는 회의 테이블에 앉았어요. 남편, 은주, 민수, 그리고 저. 4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계약서, 각종 증명서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제 집을 파는 서류들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매수인들이었어요. 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죠. 남자는 50대쯤 됐고 여자는 40대 후반쯤 보였어요. 그들도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기대에 찬 얼굴이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잔금은 2억 원이죠. 계약금 1억 2천은 이미 받으셨고요. 중개인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2억 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제 집은 3억 5천만 원 가치가 있었습니다. 3억 2천에 판다는 건 손해였죠. 성우가 급하게 처리하려고 싸게 판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잔금 수표입니다. 매수인 남자가 봉투를 꺼냈어요. 수표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이건 등기 이전 서류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남편 앞에 놓았어요. 남편이 서명하려는 순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놀란 표정들이었죠. 제가 말을 할 줄 몰랐으니까요. 치매 환자는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보, 왜 그래?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준비해둔 거예요.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모두의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됐습니다. 이게 뭔가요? 중개인이 물었어요. 호기심 어린 목소리였죠. 증거입니다. 이 계약이 불법이라는 증거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또렷한 목소리로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요. 3일 동안 준비한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 은주, 민수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눈빛이, 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치매 환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멍한 표정도, 흐린 눈빛도 사라졌으니까요. 어머니, 무슨 소리를. 정신 차리세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황한 얼굴이었죠. 정신은 멀쩡해요. 처음부터요. 치매 환자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전 정상입니다. 3일 동안 여러분을 속였어요. 완벽하게요. 매일 밤 여러분의 범죄 증거를 모으면서요.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차용증이었습니다. 이건 제 명의로 위조된 차용증입니다. 1억 원어치요. 3천만 원짜리 하나, 5천만 원짜리 하나, 2천만 원짜리 하나. 총 3장이에요. 하지만 전 이런 돈 빌린 적 없어요. 단 한 푼도요. 도장도 제가 찍지 않았죠.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각도요. 위조의 명백한 증거예요. 중개인이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어요. 눈을 크게 떴죠. 확대경까지 꺼내서 도장 부분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정말 위조 문서 아닙니까? 도장 각도가 일정하지 않네요. 그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아, 아닙니다. 아내가 착각하는 겁니다. 치매 때문에. 남편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산분할 약정서예요. 은주와 민수가 서명한 거죠. 집을 팔면 7대3으로 나누기로 한 거예요. 제 동의도 없이요.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에 든 서류였어요. 10년 된 서류였죠. 그리고 이건 10년 전에 제가 작성한 증여 포기 각서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지 않겠다는 법정 문서죠. 공증도 받았어요. 여기 공증인 도장이 있죠. 이게 있는 한 제 동의 없이는 어떤 재산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해요.
중개인이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었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서류가 유효하다면 이 계약은 무효예요. 소유주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으니까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매수인 부부가 벌떡 일어섰어요. 남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한테 거짓말한 겁니까?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억 2천만 원이에요. 남자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죠. 계약금은 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계약은 진행할 수 없어요. 중개인이 말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됩니다. 계약은 유효해요. 아내가 치매 환자라서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게 방금 증명됐잖아요. 부인께서 완벽하게 정상이십니다. 중개인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USB였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위조 문서, 음모 대화, 모든 게 다요.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여러분은 문서 위조, 사기, 노인 학대로 처벌받을 겁니다. 민수가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요. 엄마, 진짜 치매가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었어. 3일 동안 연기했지. 너희가 날 무시하고 내 집을 훔치려는 걸 보면서 매일 밤 증거를 모았어. 너희들의 범죄 증거를. 은주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우린 그냥 그냥 뭐? 그냥 날 없애려고 했지? 요양원에 보내고 내 집을 팔고 내 연금까지 가로채려고 했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감정을 억눌렀죠. 남편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당신이 우릴 속였어. 치매인 척 연기한 거잖아. 속인 건 당신이에요. 50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사랑한다고 함께한다고. 하지만 결국 돈만 원했던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증여 포기각서가 유효하다면 소유주의 명확한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대로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인 남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진행을 중단하고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약금 반환 문제도 그쪽에서 협의하셔야 할 겁니다.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인 남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법적 문제가 있으니 일단 보류해야죠.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결정하세요.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매수인 부부가 나갔어요. 화난 얼굴로요. 변호사를 구하겠다고 말하면서요. 사무실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아니, 이젠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죠. 저를 배신한 사람들이요. 이제 경찰에 갈 차례야. 제가 말했어요.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울면서요. 용서?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날 노인네라고 불렀어.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날 물건 취급했다고. 어떻게 감히 용서를 바래?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참았지만 흘러나왔습니다. 은주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린 너무 힘들었어요. 빚도 많고 돈도 없고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엄마를 속이고 집을 훔치고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저는 소리쳤어요.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겨 다니는 게 어떤 건지. 난 선택권이 없었어. 은주도 소리쳤어요. 조폭들이 우리 애들 학교까지 찾아왔다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긴 정적이었어요. 한 가지 조건을 들어줄 수 있어.
제가 말했어요. 뭐든지 할게. 제발 경찰엔 가지 말아줘. 남편이 애원했어요. 첫째, 당장 이혼해. 서류는 내가 준비할 거야. 위자료는 없어. 그냥 갈라서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내 집, 내 재산, 내 연금 모두 내 거야. 너희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은주와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셋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린 이제 남남이야. 민수가 흐느꼈어요. 그 조건을 지키면 경찰서엔 가지 않을게. 하지만 한 번이라도 어기면 이 증거를 바로 제출할 거야. 저는 USB를 들어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아이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 합의 이혼이니 빨리 진행될 거야.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어디 가세요? 은주가 물었어요. 내 집으로. 내가 40년 동안 스스로 일해서 산 내 집으로.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자유의 햇살이었죠.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집이요. 제 집으로 가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시장, 슈퍼, 공원. 제 삶의 거리들이요. 30분 후 제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집이었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일해서 산 집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3일 동안 비어 있었으니까요. 거실에 앉았어요. 제가 좋아하던 소파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작은 꽃밭이 보였어요. 제가 심은 꽃들이요. 이제 혼자예요. 70살에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요.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요리를 했어요. 간단한 저녁이었죠. 된장찌개랑 밥.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밥이니까요. 일주일 후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현관에서 건네줬죠. 말은 없었습니다. 저도 받기만 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어요. 합의 이혼 신청서였어요. 남편의 서명이 이미 돼 있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요. 50년 결혼 생활이 이 종이 한 장에 정리돼 있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게 정리돼 있었죠.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제 이름을 썼어요. 김영숙. 천천히 또박또박 썼습니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50년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사랑했어요. 진짜로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같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밤새 아픈 아이 간호하며 함께 깨어있던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과 이렇게 헤어지는 겁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마지막 도장이었습니다. 이제 남남이에요. 법적으로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죠.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엔 마당에서 꽃 가꾸기를 했죠. 장미, 국화, 코스모스.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었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오랜 친구들이요. 순자, 명희, 정숙.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에요.
그들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다들 놀랐지만 제 편을 들어줬어요. 너무 잘했어, 영수가.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아니, 나는 그렇게 용감하지도 못했을 거야. 친구 순자가 말했어요. 손을 꼭 잡아줬죠. 70살에 새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해. 나는 남편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친구 명희가 말했어요.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정말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70살의 말이에요.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어느 날 민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죠. 떨리는 손으로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이제야 생각나요. 밤새 일하시던 모습, 아픈데도 참으시던 모습, 저한테 맛있는 거 먹이려고 당신은 굶으시던 모습. 다 기억나요? 근데 그걸 잊었어요. 돈 때문에요.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한 번만 말하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어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릴지도요. 은주한테서도 편지가 왔어요.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마 남매가 함께 보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딸로서 사람으로서 최악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매일 꿈에 어머니가 나와요. 우시는 모습이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잠을 못 자요. 용서는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저는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제 자식들이 쓴 편지요. 미웠지만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잘 지내라. 엄마도 잘 지내고 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건강해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보내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렸죠.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눈을 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였죠. 처음으로요. 50년 동안 가족들과 보냈는데 올해는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우리 집에 와. 혼자 있지 말고. 순자가 말했어요.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조용히. 저는 웃으며 거절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저는 집에서 요리를 했어요. 작은 닭 한 마리를 구웠습니다. 샐러드도 만들고 케이크도 샀죠.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였어요. 혼자만이요. 촛불을 켰어요. 빨간 양초였죠.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음악을 틀었어요. 캐럴송이 흘러나왔죠. 혼자 식사했어요. 천천히 음미하면서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식사 후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녔죠. 커플들, 가족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다른 방식으로요. 혼자지만 자유로운 행복이요.
새해가 왔어요. 2026년이요. 저는 71살이 됐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기분은 50대 같았거든요. 새해 첫날, 저는 산에 올랐어요. 동네 뒷산이요. 일출을 보려고요. 친구들과 함께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추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함께 산에 올랐죠. 어두웠어요. 손전등을 켜고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렸을까요? 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숨이 찼습니다. 다리도 아팠죠.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했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였어요. 크고 둥근 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였어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영수가. 친구들이 말했어요. 너희들도 모두 건강하자. 올해도 함께하자.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밝은 햇살이 세상을 비췄습니다. 눈부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죠. 상쾌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 7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요. 아니, 71년이네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친구들과 함께요. 웃으며 내려왔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셨어요. 올해 계획 있어? 명희가 물었어요. 그림 열심히 그리려고. 그리고 여행도 더 다니고 싶어. 부산도 가보고 강릉도 가보고. 저는 대답했어요. 좋네. 나도 같이 가도 돼? 순자가 물었어요. 그럼 같이 가자. 셋이서. 저는 웃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은주와 민수 이름으로요. 또 편지였어요. 편지를 열었어요. 이번엔 같이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여전히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엄마가 건강하시길 매일 기도합니다. 언젠가 용서해 주시길 바래요. 하지만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아직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마도요. 시간이 약이라니까요. 5년 후, 10년 후, 모르죠.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새해 첫날의 햇살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눈물을 닦으며요. 오늘도 내일도 저는 살아갈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요. 자유롭게요. 70년 만에 찾은 자유였지만 늦지 않았어요.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진짜 제 인생이요. 하지만 이 자유가 얼마나 외로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어요. 제 집으로요.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제 공간이니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짐을 풀고 거실에 앉았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바다 사진, 올레길 사진, 일몰 사진.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사진마다 담겨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수채화요.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70살 학생이요. 등록하러 갔을 때 직원이 놀라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71살입니다. 너무 늙었나요?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환영합니다. 요즘 시니어 수강생분들 많아요. 수강료는 3개월에 15만 원입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15만 원. 제 연금은 한 달에 7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뭔가를 배우고 싶었어요. 첫 수업 날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명쯤 됐을까요? 대부분 젊었어요. 20대, 30대, 40대. 저만 70대였죠.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기한 듯이요. 어떤 사람은 속삭이기도 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선생님은 젊었어요. 40대쯤 됐을까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친절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세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밝은 목소리였죠. 저는 손을 들었어요. 조심스럽게요. 네, 저요. 김영숙입니다. 71살입니다. 당당하게 나이도 밝혔어요. 반갑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죠.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 빈자리 있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죠. 제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열심히 배웠어요. 붓을 잡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붓에 물을 적시는 법, 물감을 섞는 법, 종이에 그리는 법. 모든 게 새로웠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첫 그림은 사과였어요. 빨간 사과 하나를 그리는 거였죠. 간단해 보였는데 어려웠습니다. 동그랗게 그려야 하는데 찌그러졌어요. 빨간색도 너무 진했죠.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요. 천천히 해보세요. 급할 거 없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같이 그려줬어요. 붓을 천천히 움직였죠. 둥근 선이 그려졌습니다. 와, 이쁘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더 잘 그리실 거예요. 선생님이 격려해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수업에 갔습니다. 빠지지 않고요. 그림 실력이 조금씩 늘었어요. 사과가 사과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색깔도 자연스러워졌고요. 다른 수강생들과도 친해졌어요.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했는데 그림 그리다 보니 나이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숙 선생님, 이번엔 뭐 그리실 거예요? 30대 여자분이 물었어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존대하는 의미로요. 바다요. 제주도에서 본 바다를 그리고 싶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와, 제주도 다녀오셨어요? 좋았겠다. 그녀가 부러워했어요. 네, 혼자 다녀왔어요. 처음으로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대단하세요. 저는 혼자 여행 무서워서 못 가는데. 그녀가 감탄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70대가 30대한테 대단하다는 말을 들다니 신기했습니다. 3개월 후 작은 전시회가 열렸어요. 문화센터 수강생들 작품 전시였죠. 1층 로비에서요. 제 그림도 걸렸습니다. 제주도 바다 그림이요. 파란 바다와 하얀 파도, 그리고 빨간 일몰. 3개월 동안 공들여 그린 그림이었어요. 전시회 오프닝 날 친구들이 왔어요. 순자, 명희, 정숙. 3명 다 왔죠. 진짜 잘 그렸어. 영숙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네. 완전 화가 같아. 명희가 말했어요. 제 그림 앞에 서서요. 저는 뿌듯했어요. 70살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아니, 재능이라기보다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즐거웠어요. 그림 팔아요? 모르는 사람이 물었어요. 30대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네. 팔아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네, 사고 싶어서요. 얼마예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아,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전시용이에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쉽네요. 정말 좋은데. 혹시 나중에 파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 드릴게요. 그는 명함을 주고 갔어요. 저는 명함을 봤어요. 갤러리 큐레이터였습니다. 진짜 전문가였던 거예요. 어느 날 민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죠. 떨리는 손으로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이제야 생각나요. 밤새 일하시던 모습, 아픈데도 참으시던 모습, 저한테 맛있는 거 먹이려고 당신은 굶으시던 모습, 다 기억나요. 근데 그걸 잊었어요. 돈 때문에요.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한 번만 말하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어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릴지도요. 은주한테서도 편지가 왔어요.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마 남매가 함께 보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딸로서 사람으로서 최악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매일 꿈에 어머니가 나와요. 우시는 모습이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잠을 못 자요. 용서는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저는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제 자식들이 쓴 편지요. 미웠지만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잘 지내라. 엄마도 잘 지내고 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건강해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보내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렸죠.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눈을 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였죠. 처음으로요. 50년 동안 가족들과 보냈는데 올해는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우리 집에 와. 혼자 있지 말고. 순자가 말했어요.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조용히. 저는 웃으며 거절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저는 집에서 요리를 했어요. 작은 닭 한 마리를 구웠습니다. 샐러드도 만들고 케이크도 샀죠.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였어요. 혼자만이요. 촛불을 켰어요. 빨간 양초였죠.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음악을 틀었어요. 캐럴송이 흘러나왔죠. 혼자 식사했어요. 천천히 음미하면서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식사 후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녔죠. 커플들, 가족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다른 방식으로요. 혼자지만 자유로운 행복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 먹은 접시 하나, 그릇 하나. 금방 끝났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있었어요.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채널이나 행복한 가족들 뿐이었죠. TV를 껐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이게 행복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가 왔어요. 2026년이요. 저는 71살이 됐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기분은 50대 같았거든요. 새해 첫날, 저는 산에 올랐어요. 동네 뒷산이요. 일출을 보려고요. 친구들과 함께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추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함께 산에 올랐죠. 어두웠어요. 손전등을 켜고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렸을까요? 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숨이 찼습니다. 다리도 아팠죠.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했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였어요. 크고 둥근 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였어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영수가. 친구들이 말했어요. 너희들도 모두 건강하자. 올해도 함께하자.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밝은 햇살이 세상을 비췄습니다. 눈부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죠. 상쾌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 7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요. 아니, 71년이네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친구들과 함께요. 웃으며 내려왔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셨어요. 올해 계획 있어? 명희가 물었어요. 그림 열심히 그리려고. 그리고 여행도 더 다니고 싶어. 부산도 가보고 강릉도 가보고. 저는 대답했어요. 좋네. 나도 같이 가도 돼? 순자가 물었어요. 그럼 같이 가자. 셋이서. 저는 웃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은주와 민수 이름으로요. 또 편지였어요. 편지를 열었어요. 이번엔 같이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여전히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엄마가 건강하시길 매일 기도합니다. 언젠가 용서해 주시길 바래요. 하지만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아직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마도요. 시간이 약이라니까요. 5년 후, 10년 후, 모르죠.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새해 첫날의 햇살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눈물을 닦으며요. 오늘도 내일도 저는 살아갈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요. 자유롭게요. 서랍을 열었어요. 일기장을 꺼냈죠. 새 일기장이었습니다. 2026년이라고 써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죠. 그리고 썼습니다. 2026년 1월 1일. 오늘 새해가 밝았다. 71살이 됐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기분은 더 젊다. 오늘 산에 올라 일출을 봤다. 아름다웠다. 친구들과 함께였다. 행복했다. 올해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다.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다.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 나를 위해 살 거다.
자식들한테서 편지가 왔다. 아직 용서는 못하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만족스러웠습니다. 2월이 됐어요. 그림 수업이 계속됐습니다. 실력이 늘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줬죠. 영숙 선생님 정말 빨리 느시네요. 소질이 있으세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감사해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저는 웃었어요. 그림 전시회 한번 해보세요. 개인전요.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개인전이요? 제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작품 10점만 있으면 돼요. 이미 5점 있잖아요. 5점만 더 그리면 돼요. 선생님이 격려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개인전이라니. 감히요? 하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도전하고 싶었어요. 해볼게요. 저는 결심했어요. 그 후로 열심히 그렸어요. 매일 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렸고, 점심 먹고도 그렸고, 저녁에도 그렸어요.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바다, 뒷산 풍경, 마당 꽃들, 친구들 얼굴, 제 방 창가. 모든 걸 그렸어요. 3개월 후 작품 10점이 완성됐어요. 저는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완벽해요. 전시회 준비하죠.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5월이 됐어요. 제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어요. 동네 갤러리였죠. 하지만 제겐 큰 의미였습니다. 인생 첫 전시회였으니까요. 초대장을 만들었어요. 예쁜 초대장이었죠. 제 그림이 표지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 그림 수업 동료들, 동네 이웃들한테 보냈어요. 오프닝 날 많은 사람이 왔어요. 친구들, 그림 수업 동료들, 동네 이웃들, 문화센터 선생님까지요. 50명쯤 왔을까요? 갤러리가 꽉 찼습니다. 축하해요, 영숙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박수도 쳐줬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는 감동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참았지만요.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제가 그린 그림들이요. 조명을 받으니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전문가가 액자도 만들어줬어요. 깔끔한 흰색 액자였죠. 사람들이 제 그림을 봤어요. 한 점 한 점 천천히 봤습니다. 칭찬했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저랑 함께 사진도 찍었죠. 정말 잘 그렸어요. 감동적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어요. 71살에 개인전을 열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집을 빼앗길 뻔했던 사람이에요. 요양원에 갈 뻔했던 사람이요. 하지만 지금은 자유로워요.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도 열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정말로요. 6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받았어요. 김영숙 선생님이세요?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KBS요? 저는 놀랐어요. 네,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71살의 가족 배신 극복하고 새 인생 사시는 거요.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TV에 나간다고요? 제 이야기를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TV에 나가면 제 이야기가 알려질 겁니다. 성우, 은주, 민수도 볼 거고요.
준비가 됐나요?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나가.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 순자가 말했어요. 맞아. 나가야 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줘. 명희가 말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PD한테 전화했죠. 할게요. 인터뷰하겠습니다. 7월에 촬영했어요. 제 집에서요. PD, 카메라 감독, 작가, 조명 감독 4명이 왔습니다. 큰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가져왔죠. 제 작은 집이 방송국처럼 변했어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 저만 보고 이야기하세요. PD가 말했어요. 친절한 목소리였죠. 저는 이야기했어요. 새벽에 가족의 음모를 들은 것부터 치매 연기, 증거 수집, 부동산 사무실 대결, 이혼, 새 출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3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습니다. 화도 났고 슬프기도 했어요. 모든 감정이 다 나왔습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용감하세요. 이 인터뷰가 많은 분들한테 용기를 줄 거예요. PD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죠. 8월에 방송이 나갔어요. 저녁 9시 시사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봤습니다. 순자네 집에서요. 셋이 모여서 TV 앞에 앉았죠. TV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방송 후 전화가 쏟아졌어요. 친척들, 옛날 친구들, 모르는 사람들, 다들 응원했습니다. 잘했어요. 대단해요. 용기 얻었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민수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방송 봤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알아. 건강해라. 저는 짧게 말하고 끊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9월이 됐어요. 가을이 또 왔습니다. 저는 2번째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요. 셋이서 비행기를 탔어요. 여전히 따뜻한 제주도였죠. 작년과 똑같은 민박집에 묵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억하더라고요. 아이고, 작년에 오셨던 분, 또 오셨네요. 할머니가 반가워했어요. 네, 이번엔 친구들이랑 왔어요. 저는 웃었어요. 3일 동안 즐겁게 놀았어요. 해변도 걷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올레길도 걸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니 더 즐거웠어요. 마지막 날 저녁 또 일몰을 봤어요. 작년에 혼자 봤던 그곳에서요.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였죠. 해가 바다로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빨개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영수가 행복해 보여. 순자가 말했어요. 응, 행복해. 진짜로. 저는 웃었어요. 10월이 됐어요. 낙엽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당 청소를 했어요. 빗자루로 낙엽을 쓸었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가 왔나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였어요. 제 딸이 서 있었어요.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죠. 어머니. 그녀가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봤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길게요. 그리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은주가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았죠. 저도 앉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를 봤어요. 제 딸이요. 제가 낳은 딸.
하지만 동시에 절 배신한 사람이요.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그녀가 애원했어요. 아직은 안 돼. 시간이 더 필요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건강해라. 그리고 잘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저는 말했어요.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은주가 일어났어요. 문 밖으로 나갔죠. 뒤돌아보며 한 번 더 인사하고 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미웠지만 그리웠고 화났지만 걱정됐어요.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겁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요. 조금씩이요. 시간이 지나면요. 11월이 됐어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또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엔 사람들 얼굴이었습니다. 친구들, 선생님, 은주와 민수. 은주 얼굴을 그리면서 많이 울었어요. 어렸을 때 은주, 웃던 은주, 행복했던 은주.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민수도 그렸어요. 아기였을 때 민수 학교 갈 때 민수. 행복했던 시절을요.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여전히 아팠지만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12월이 됐어요. 한 해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봤어요. 1년 전 저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도 열고 여행도 다녔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71살에 찾은 자유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다가왔어요. 2027년이요. 제 인생은 계속될 겁니다. 그림도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언젠가는 자식들과도 화해하겠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혼자 말했습니다. 영수가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요.